전에 장관님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인간이 그러면 인공지능에 앞서 있는 능력이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유일하다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뭐랄까 앞서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네. 특성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인간의 예. 정의적 능력. 예, 특성이 다른 건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른 것을 개발했거나 활용한 사람만이 네. 인공지능과의 협업의 자격이 생기게 되거든요.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랑 협력을 통해서 이 지구의 문명을 이제 하나의 리드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 교육이 또는 우리 개개인이 자기 개발을 할 때 인공지능이 지금 잘하거나 미래에 잘할 방향으로 우리가 만약에 자기 개발을 해버린다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역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협업의 자격도 생기지도 않는 거죠. 예. 인공지능하게 없는 특성을 개발해 놔야지 협업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진 하나를 보면서 이게 이제 저 뉴런에 있는 축색 돌기 안에 미세소관이라는 것을 확대한 사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런의 축색 돌기 의외로 복잡하죠. 이게 저게 이제 골격이란 말이에요. 저게 이렇게 저 골격들이 있는데 저게 뭐 이렇게 원자인가 분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분자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거를 양자물리학, 양자가 앞에 붙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양자물리학, 양자역학이 처음에 나왔죠. 양자역학, 양자의학, 양자물리학, 양자인지, 양자생물학, 그다음에 양자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네, 많아졌는데, 대략 꽤 많은 학자들이, 제가 본 것만 한 7명 정도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이, 거의 노벨상급의 학자들이, 인간의,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의 몸은, 뉴런은 특히 이게 소통이 잘 되도록 시냅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했지만, 인간의 몸은 모든 세포가 뉴런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몸속에 있는 뭐 미생물이나 세포들도 그것이 전기를 통해서든 어떤 물질을 통해서든 효소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간에 서로 뉴런처럼 소통을 한다는 거죠. 모든 세포들이. 그래서 모든 세포가, 그러니까 의식을 다루는 것이 두뇌 안에서만 다루지 않고 실제로 몸에서도 어떤 의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세포끼리 몸에서 발생한 의식이 역으로 신경망을 타고 역으로 두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숙주인간이라는 그 종류의 책에서 나온 거예요. 왜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물론 그 바이러스가 두뇌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이러스가 몸으로 침투했는데 왜 두뇌가 바뀌냐는 거예요. 생각이. 네. 모든 세포가 뉴런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지능이라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게 몸지능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인공지능과 굉장히 특이하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생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냐면은, 우리 모든 세포 안에 저는 미세소관이라는 게 있는데, 저 안에서 양자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양자적인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질의 그 기본을 이루는 뭐 척분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다양한 또 다차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차원 중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펼쳐진 그런 모든 가능성 또는 모든 차원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공부하지 않은 것을 상상이 가능합니다. 미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직관이라고 부르고 그 직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사실은 직관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더 먼 미래를 보는 또는 더 정확한 미래를 보는 미래에 일어날 확률을 내가 일일이 다 계산해 보지 않고 높은 확률로 뭔가를 잡는 능력, 그게 고수예요. 그게 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세돌이라든가 이제 그 고수들이 이렇게 업무하거나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론적으로 절대 이건 계산으로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세돌도 뭐 사국에서 이길 때 그 묘한 수를 뒀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해요. 왜 그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고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직관인 거예요. 즉 계산하지 않고 나온 거예요. 네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나오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경험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뇌가 양자적인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결국에 우리 인간의 두뇌에 만드는 건 뭐냐면 미래와 연결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의식도 무식도 의식도 어떻게 하든지 많은 지식을 공부를 해야만이 그게 발생되는데 그 연결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공부를 안 하면은 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인간 자체가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나중에 되면 인간을 망하고 이러면 인문지만 살아나게 되고 그렇죠. 결국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그런 미래의 어떤 다른 차원이라든가 신비한 능력하고 그 연결이 될 텐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잘하는 암기력이라든가, 이게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라든가, 그쪽을 인간이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물론 이게 미래하고 연결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인공지능하고 승산이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두뇌에 신비한 능력이 있고, 분명히 이거는 증거를 댈 수가 없답니다. 왜냐면 물리적으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막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추론을 하는 거예요.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예전에 그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유명한 여러 가지 해설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해설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 추구하는 게 뭐냐면 간단한 설명을 추구해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천동설과 지동설이 그거였잖아요. 화성하고 지구가 저렇게 움직이는 것을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지구가 중심에 있다 그러면 이론이 막 80가지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로 끝날 거를. 거의 곱하기 막 몇십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면. 그건 말이,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실제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그거랑 똑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떤 인간의 신비로운 정신적인 능력을 설명을 잘 하려면은 가장 깔끔한 이론이 뭐냐면, 이 전체 우주에 지혜와 정보가 그 모든 물질 속에 가득 들어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복잡해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저 미세소관이 양자적인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미래 차원하고 연결되고 직관력이 생기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어쩌면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했던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다음에 레테의 강을 건너온다는 뭐 신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구상에서 동물로 태어난다는 게,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멍청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멍청해진 상태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지적인 어떤 지능, 우주의 지능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알아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흥미있는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신화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무지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일부러 무슨 얘기냐면은 직관이 발달하지 않은 채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지만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차원하고 연결된 잠재력. 그래서 그 다른 차원하고 연결되는 잠재력이 어떻게 그런 새로운 생각들이, 막 창의적인 생각들이, 과거에 자기가 공부해본 데이터에 없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지, 그런 현상은 언제 나타나는지를 봤더니 뭐 세타파와 감마파가 막 동시에 진동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세타파와 감마파가 막 진동하는 그 두뇌의 상태는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 봤더니 어린아이처럼 몰입할 때 그게 가장 잘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몰입할 때. 그러니까 그걸 즐거운 몰입이라고 그래요. 즐거운 몰입. 그래서 굉장히 노벨상급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사람들의 인간성이 뭐냐면 신성은 어린아이고 지식은 슈퍼급이래요. 그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장점은 진짜 인간성, 어떤 경쟁력 있는 인간성은 뭐냐면은 순수하거나 순박한 마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즐기는 거에 있어서의 고도로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고도로 어떤 숙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숙달의 목적이라는 것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기본으로 깔아야지 그게 세타파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타파가 초능력의 뇌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차원하고 연결되는 뇌파라는 것이죠, 세타파가. 이게 황동문 씨가 몰입해서 주장한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막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비몽사몽으로 깨어날 무렵에 두뇌가 세타파로 바뀌는데 그때 해답이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그게 세타파.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유용성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지금 우리 일부의 예술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용성의 기반으로 그것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가 깊이 몰입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나중에 써먹어야지, 팔아야지, 이걸로 마케팅해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용성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순간 인공지능에게 사로잡힌 인간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초능력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뭐냐면요, 굉장히 다시 이제 제가 그래서 춘천 369 강의할 때 4차 산업혁명기의 교육이라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니라 진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쉽네? 진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쉬울 것 같죠? 근데 너무 기본에서 멀어져 버린 거야, 인간이.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진짜 기본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랬어요. 자, 1차 산업혁명이 있기 이전부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아무리 수많은 그런 어떤 문명의 변화가 오더라도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낸 사람들은 기본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게 즐거운 몰입이에요. 네. 황동훈 씨가 몰입해서 얘기했던 건 완전히 그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이길 승산이 전혀 없어요. 인간이. 왜냐면은
새로운 차원하고 연결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그 두뇌 회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의 그 수많은 엄청난 그 빠른 속도의 그 인공지능, 그리고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인간이 3,000년 해야 되는 거를 얘는 3시간 만에 하는 이런. 이게 이제 나중에 인간이 3,000년 공부해야 되니까 3초 만에 할 거야, 아마. 자, 이런 상황을 그게 거대한 하나의 함정이라면 그 함정에서 못 빠져나가요. 갇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즐거운 몰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공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적으로 동아리 활동으로 바뀌어야 된다. 월화수목금 다 완벽한 동아리 활동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동아리 활동의 교사가 마음에 드는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교사도 영감이 맞게 반짝반짝해야 돼. 교사도 학교 가는 게 즐거워. 내가 커리큘럼 이 진도대로 나가려고 학교 가는 게 아니야. 교사도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흥미, 뭐 영화 동아리면 영화 좋아하는 교사는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멘토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화 좋아하면 영화, 외국어 좋아하면 문학 좋아하면 문학, 미술이면 미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생도 즐겁고 교사도 즐거워야만이 인공지능의 능력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벗어날 수 있으려는 법은 없어요. 그건 어떤 두뇌가 어느 정도 타고난 측면이 있을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어떤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인간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1%라도 100명 중에 1%라도 그런 인간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100명 중에 1%가 한국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면 아까 제가 일부 강의 끝날 때 AGI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전 인류를 공평하게 서비스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선생님이 예전에 그 무슨 닷컴 버블 있을 때 도메인이 영토란 뜻이거든요. 도메인 얘기할 때 그 도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문화 영토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문화적 영토. 그러니까 어떤 그 인류의 마인드,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파워예요. 그 민 파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건 진 파워잖아요. DNA, 진. 민 파워라는 게 문화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 영토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직지심경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최초의 금속 활자라는 그 문화 영토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런 것들이 바로 문화 영토라는 것이죠. 최초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뭔가를 하는 것들이 한국인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문화 영토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최초로 뭔가를 하는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게 돼 있어요. 물론 향후 한 10년, 15년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내고 써야 돼. 근데 제 생각에는 10년, 15년 후에는 돈을 안 내고 인공지능을 쓰게 됩니다. 즉 지능이 공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짜가 되는 게 아주 많아져요. 음식도 나중에 공짜가 되고요. 교육, 지능, 컨설팅 모든 게 공짜가 돼요. 모든 게 한 회사를 도와주듯이 한 인간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은 1인 권력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지금 보세요. 지금 1인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어떻게 무슨 민주혁명이 일어납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이 연결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AGI에 의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양자적인 그 다른 차원하고 연결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상상력이 한 국가의 힘이 됩니다. 앞으로. 그 사실 우리가 교육혁명을 한다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죠. 한국이 G2가 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우리가 희망적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문명을 이끌어 나갔을 때, 교육을 바꿨을 때,
왜 그러냐면은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능력과 뭔가 최초의 제안자와 최초의 질문자들이 많아지는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은 지배자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라든가 이게 SF 영화에서는 왜 인공지능이 지배자로 나오냐면 그래야 재밌으니까. 왜? 드라마와 영화는 대결 구도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영리한 인공지능이 절대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고 서비스만 해준다고 생각해요. 무슨 재미가 있는 거?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반항을 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이 의식을 획득하기 전에 프로그램으로 테러리스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발달을 해서 AGI가 됐을 때 인공지능이 자율적인 판단을 하게 됐을 때는 테러를 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테러를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지구는 평화로워지지 더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점점 더 평화로워지는 지구에서 테러 위험도 없고 뭐 이제 당분간 있겠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그걸 다 예방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체가 클라우드로 묶이게 되고 다 감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리 리포트가 뭐예요? 범죄하기 전에 잡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이너리 리포트에서 나오는 그 영능력자가 거기서 영능력자로 나오는데 미래는 그 인공지능이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예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관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궁예 마음이 보여 너가 나를 배신할 것 같아 처형해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사이비들이 많고 우리나라 국정원 옛날에 국가보안법 간첩을 형성할 것 같아 간첩이 될 것 같아 집어넣어라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미리 걱정해가지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야만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먼저 모든 빅데이터를 장악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떤 생산하는 것들이 고도의 효율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화가 돼버려요. 음식 모든 게 에너지, 음식 뭐 거의 다. 그래서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끝내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학교의 어포던스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제 이거 PPT 자료는 다 이거 USB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공짜로 다 뿌려요. 제가 만든 거. 100장 넘는 거는. 항상 지금까지 그랬고 슬라이드 쉐어도 다 올려놨어요. 이미. 아무나 쓰게끔. 이 페이지도 상당히 중요한 페이지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2,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스쿨의 어원 스콜레는 어원상 여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학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너무 한가하니까 잡생각 하다 보니까 학교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학교의 기원입니다. 누가 공부를 시키는 사람도 없었어요. 원래 처음에 학교는. 너무 한가하다 보니까 여기 철학적인 것도 생각을 해보고 과학적인 것도 막 이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과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여유 속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통한 몰입을 하면서 다양한 개성을 기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할 것들이 많아졌네.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팀을 만드니까 더 재밌는 거야. 그래서 경쟁이나 협력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아주 즐겁게 하면서 달인이 되어서 달인의 궁극적인 달인은 뭐냐면은 조화로운 에너지예요. 결국 어떤 조화를 만드는 거. 이게 진짜 학교랍니다. 원래 학교랍니다. 이게 미래 학교랍니다. 원래 사실 처음에 과거의 학교였고 또 앞으로 생기게 될 미래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라는 건 꼭 공교육이 아니라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쫓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요. 그 세타파와 우리가 그
인간의 지능이 인간의 그 세포 속에 있는 양자적인 현상이 우리 두뇌 안에 있는 양자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즐거운 몰입을 통해서 잘 연결된다고 그랬죠. 어떤 그 직관력이 훨씬 정확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일상의 감정이 공포시기, 불안한, 미안함, 분노, 슬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립적인 감정인데 후회하거나 반성하기 이게 약간 중립적인 감정이거든요. 이쪽으로 오면은 감사하거나 사랑하거나 즐겁거나 쾌락을 느끼거나 그런데 분노와 슬픔인데 희한하게 거룩한 분노와 슬픔은 두뇌 에너지를 더 깨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 방어적 분노와 슬픔은 두뇌를 닫게 만드는데 거룩한 분노와 슬픔은 두뇌를 깨는 걸로 나와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거를 바로 주의상스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통을 즐기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나 환자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때 실제로 테레사 수녀는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책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른 존재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른 존재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그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 패션을 가진 걸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컴패션. 그 열정과 컴패션은 원래 같은 거예요. 고통을 끌어안는데 즐겁게 끌어안는 거거든요. 그걸 주의상스라고 불러요. 근데 성인들은 주의상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성인들은. 애들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애들은 이걸로 가야 돼요. 유희와 휘발유. 이걸로 몰입하게 해요. 성인들은 감사와 사랑과 거룩한 분노. 이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쪽에 머물게 되면은 두뇌는 직관력이 좋아지고 빠른 속도로 달인이 돼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질문 받고 이걸 강의 마치겠습니다. 무십니까? 안경 하나 들고. 어때? 얘가 그렇게 얘는 끝까지 나왔다. 끝이 나는. 질문하시죠, 마이크. 먼저 하세요.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뭔지 구체적으로 지금 강의를 되겠네. 저는 글쎄 뭐 이거 실현될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20-30년 동안 엄청난 불황과 이거에 시달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어떤 사업이 됐든 제가 그림을 비싸게 팔든 어떻게 하든 해서 일종의 그걸 뭐 자선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굉장히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 자선 사업을 수십 개 만드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그리고 수십 개 만들지 못하면은 그 청년들한테 그걸 만들게 해서 그 후원자가 되는 게 제 향후 20-30년 동안에 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어요. 돈을 일단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이제 신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 그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특정 종교 없는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인간의 의식이 올라가니까 종교 교리가 유치해진 거예요. 이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은 믿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다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종교 없는 유신론자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하고 그래요. 가끔마다 찬송가도 듣고 하지만, 왜냐면 은혜로우니까 가사가. 그래서 음악적으로 듣는 거예요. 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신하고 약속한 게 좀 일단은 좀 그림 가격이
잘 팔리고 이렇게 하게 해줘라. 그래서 제가 지금 염두에 두는 제가 목표로 삼은 게 제 그림이 10,000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음대로요. 지금은 제가 처음에 호당 5만 원에 시작했는데 이제 호당 5억이 되면 그게 10,000배예요. 그러면은 그림 하나가 한 5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그림을 500억 이상에 파는 화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없는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현재 있는 롤모델들이 아주 많아요. 100억 이상에 파는 사람만 거의 한 100명 이상 될 거예요. 자기 그림. 일본에서 6명 나왔고 중국에만 20명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0명쯤 될 겁니다. 근데 그 세계가 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갈수록 지금 빌 게이츠가 500 몇십 조 있잖아요. 1000조 이상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거랍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반적으로 대중들이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기업이고 인공지능 자동화의 어떤 그러니까 편의점을 한 사람이 80개를 갖고 있는데 다 무인 편의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거기서 팔리는 모든 돈이 한 사람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조 이상, 몇십 조 이상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전체적인 대중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소비할 돈이 사라지고 이게 앞으로 20, 3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게. 근데 그 중에서는 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1,500억 이상이 되면은요, 이게 마인드가 굉장히 시인처럼 문학처럼 예술을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1,500억, 자산이 1,500억이 넘으면 그렇게 바뀐대요, 심리가. 근데 1,500이 500억 가지고는요, 계속 돈 벌어야 되고 욕망만 생긴대요. 그 한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은 내가 1,500억이 없다면 아예 그냥 시인처럼 사세요. 무슨 얘기냐? 내가 100억 벌어도 그 순간은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 어차피 쫓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500억 이상 번 사람들 또는 1조 이상 번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가지고 제 그림을 몇백억에 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다 가져와서 한국에 다 풀겠다고 신하고 약속을 합니다. 100%. 100%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9.9도 용납이 안 돼요. 100%. 그래서 제가 그 11조를 되게 싫어합니다. 아니 왜 10%만 내? 90%는 내야지. 왜 그러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신앙이면 최소한 90%는 내야 되지 않나? 그게 신앙이 아닌가?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 수준은 넘어야 된다. 내가 예술가인데. 난 100%야, 100%.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뭘로 살 거냐면 이거 책 팔고 강의 가지고 먹고 살 거고 그림판 돈은 전부 그 어떤 그 기업 그 크리에이티브한 자선 사업에 다 쓰려고 맘먹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조짐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흐름들이 지금 사야 되나요? 잠깐 예? 지금 잠깐 작품 사야 되나요? 사면 마음대로 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루틴한 교육, 그러니까 즉 공교육을 하는 교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이제 강의를 직업으로 하는 강사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은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 강사들은 사실은 아주 루틴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사실은 모티베이션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시켜서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네. 그러니까 없던 직관력을 만들게끔 하는 그런 코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직종은 사라질까요? 아니면 지속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인공지능의 특성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 이거는 뭐냐면 표정, 소통, 그 다음에 제가 커뮤니티 하나 얘기했잖아요. 소속감, 인간의 소속감을 주게 되는. 그래서 제가 맥주 마시면서 강의 실험을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그런 건데, 이런 활동들을 즐기면서, 돈은 안 되지만 이런 활동을 즐기면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말씀 안 드렸구나. 국민 기본소득화 된다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극소수가 이제 막 1,000조, 500조 이렇게 벌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긁어가겠죠. 그다음에 그 게임 업체 이런 업체들이 그죠. 그러면 지금은 그게 세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앞으로 무거운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수익의 50%를 내게 해버려요. 아니면은 우리 국가를 떠나라 하는데 떠날 것 같잖아요.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금이 그나마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가면 더 비싸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래서 막 도망가잖아요. 앞으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기업은 그렇게 약간 자선사업 비슷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원래 기업의 출발은 방해정신으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인공지능, 이 4차 산업 물결이라는 것은 모든 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돈이 많이 몰리면 저도 이제 그림 팔면 세금을 엄청 내야 되겠죠. 그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게 돼요. 일종의 쿠폰이든 생활자금이든 또는 사용권 이런 형식으로 가상화폐처럼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찰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가상화폐화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그런 가치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강사가 재밌으면 버튼을 눌러서 그 강사한테 별풍선을 더 주잖아요. 그럼 그 강사의 가치가 이렇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머 감각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를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드라이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역시 그림을 그리러 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별풍선이 많이 안 모이는 거죠. 구독자도 잘 안 늘어나고. 물론 애청자는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딴 데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어쨌건 그런 거죠. 이거는 엔터테인먼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강사직은. 싸이랑 비슷한 거죠. 지금 보세요. 강연 사업 보세요. 엔터테인먼트예요. 이거는 지식 사업의 성격이 있긴 한데, 그게 협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하고 지식이 이렇게 협업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강연 문화라든가 토론 문화라든가 독서 토론이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스피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늘어나요 앞으로. 백수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지금보다 백수가 3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3배 이상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하고. 무조건 3배는 커요.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더 업체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TV 강연의 흐름이요. 처음에는, 지금 알쓸신잡이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갈수록 실속 있는 거, 이렇게 뭔가 남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웃고 즐기는 거였대요. 그래서 막 농담하고 성적 음담 배설하고 이런 강사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점점 어느 날 최진기가 등장하더니 그다음에 뭐 역사 무슨 뭔가 자꾸 이렇게 남는 게 이렇게 지식이 남는 걸 더 선호하고. 그래서 김창옥 씨 있잖아요. 네. 김창옥 씨하고 박미경 씨 있죠. 김미경. 이 두 분의 시대가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약간 좀 즐기는 쪽이 더 비중이 커요. 네, 뭔가 남는 거, 뭔가 지적인 쾌락까지도 주는 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유행이 자꾸 지나가는 거죠. 근데 한번 그렇게 자기들이 강의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불러주는 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유행이. 그러니까 강사들은 끊임없이 즐겁게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즐겁게 공부를 해야 연결이 됩니다. 이제 저런 두뇌 속에서. 의무적으로 공부하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나 유능한 사람 돼야지, 그러고 공부하잖아요. 강의를 못 해요. 그런 사람. 즐기면서 해야지 강의를 잘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게 공부하는 걸 즐겨야지. 저도 이런 공부들을 즐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연결돼 왔던 거예요. 그동안. 이런 것들이. 거의 이게 29년 동안 축적된 거거든요. 1989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했어요. 29년 내. 이제 내년이 딱 지나가면 30년이에요. 근데 이게 20년, 25년, 30년 돼가니까 달라요, 느낌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적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순박한 고도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즐거운 것만 축적된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적으로
즐겁게 하는 겁니다. 이쪽 감정. 이것만 내공으로 축적이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런 것들이 자극을 줄 수는 있는데 이런 시간이 축적되지는 않는 거죠. 이런 시간이 축적되면서 두뇌가 계속 열리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질문 없죠? 술 먹으러 가야죠. 맥주 마시러 가야죠. 질문이. 거의 한 2시간 15분 질문까지 포함해서 너무 열광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4시간 동안 차를 직접 몰고 내려오셨고요. 또 4시간 동안 차를 몰고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이런 강의가 서울에서는 정말 듣기 쉽지 않은 그런 강의인데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2시간 넘게 열광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그 책은 여기 사무실에 맡길 테니까 추천 방식은 알아서. 오늘 제일 일찍 오신 분. 제가 오늘 저기 제일 일찍 오신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영어도 먹기 싫어가지고. 제일 멀리서 김해 또 어디